특히나 그 시세 차익이 50억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방시혁 의장의 경우는 50억이 아니라 4천억 원대의 이득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진호입니다.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초기 투자자들을 속여서 수천억 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방시혁 의장에 대해서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방시혁 의장과 서울용산구 하이브 사업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지난 17일 신청했다고 밝혔는데요.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 관심은 많았지만 그 내용이 어려워서 취재와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대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이 일이 가진 의미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너무 전문 용어들이 많아서 이해하기가 힘든데요.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자, 이번 일의 기본 구조는 하이브 상장 당시에 벌어진 일을 살펴보면 보다 심플해집니다. 하이브는 2020년 10월 15일 상장했습니다. 그리고 상장 직후 하이브의 주가는 한때 34만원까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보름 뒤 주가는 14만원대로 폭락했는데요. 지금 문제가 되는 사안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이브 초기 투자자들이 확보했던 지분입니다. 하이브가 초기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라고 말을 해서 수익 실현의 기회를 빼앗았다는 것이 방시혁 의장이 받고 있는 혐의입니다. 두 번째는 상장 계획이 없다라고 들은 초기 투자자들의 지분을 방시혁 의장의 지인들로 구성된 사모펀드에 매각하도록 유도를 했느냐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사안이 무엇이냐? 방시혁 의장이 해당 사모펀드들과 체결했던 주주간 계약의 내용입니다. 지난 10월 한국경제에서는 방시혁 하이브 IPO로 4천억 따로 챙겼다라는 기사를 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방시혁 지인들이 만들었다는 사모펀드는 두 곳입니다. 이스콘 에퀴티 파트너스, 뉴메인 에코티 등입니다. 방시혁 의장은 이들 회사와 주주간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주주간 계약 체결 내용은 상장 이후 매각된 지분의 차익 30%를 공유받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계약으로 인해서 실제로 방시혁 의장은 4천억대에 달하는 엄청난 차익을 거둬들였습니다. 문제는 기업 공개 당시 이 주주간의 계약 체결 내용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가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사안을 대체 왜 알리지 않았을까? 사실 이 과정을 통해서 해당 사모펀드들이 보유한 지분에는 보호 의무 예수로 묶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의미냐? 원칙적으로 기업의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은 상장 직후 최소 6개월간 보유 주식을 매도할 수 없습니다. 즉 하이브 대주주인 방시혁 의장의 지분은 보호 예수에 걸린다는 의미입니다. 더욱이 주주간 계약 내용을 통해서 해당 사모펀드의 지분이 방시혁 의장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는 지분으로 확인이 될 경우 해당 사모펀드 지분도 보호 의무 예수에 묶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주주간 계약 체결 내용이 증권신고서를 통해 기재되지 않았고 해당 사모펀드 지분 역시 보호 예수로 묶이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거래소 상장 심사 과정에서 주주간 계약 내용 제출이 의무사항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즉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는 의미인데요. 결과적으로 하이브 상장 직후 해당 사모펀드 물량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방시혁 의장이 해당 사모펀드와 매각 차익의 30%에 달하는 계약을 맺은 이후 4천억 원대에 달하는 이익을 벌어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약 1조 3천억 원에 달하는 물량이 쏟아져 나왔다는 의미입니다. 결과적으로 방시혁 의장이 4천억 원에 달하는 주식 지분을 보호 예수 없이 확보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는 결과가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서 의무보호 예수 조항을 회피하려는, 즉 우회하려는 편법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이브의 주가는 한때 34만원까지 치솟았다가 보름도 안 돼서 14만원으로 급락을 했다. 어떤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방시혁 의장의 경우에는 실제로 본인이 보유한 주식 지분은 아니었지만 4천억 원이란 이득을 벌어들이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은 편법을 막기 위해서 한국거래소는 상장 심사 절차를 개정했습니다. 다른 대주주들이 이를 악용할 가능성을 들여다봤던 겁니다. 즉 제2의 하이브 사태를 막기 위해서 상장 심사 절차까지 개정을 했다. 그게 무슨 뜻이냐? 그 이전까지는 주주간 계약 내용 제출이 의무사항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을지언정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사안의 특이점은 관련된 당사자들 모두가 돈을 벌었다는 겁니다. 즉 9배를 벌 수 있었던 돈을 2배밖에 벌 수 없었다는 문제가 됐던 겁니다. 특히나 초기 투자자들 역시 직접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물론 분명한 피해자들도 있습니다.
방시혁 의장과 해당 사모펀드 간의 주주 간의 계약 내용을 몰랐던 개미 투자자들이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주주 간 계약 내용 제출이 의무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마저도 법적으로 문제 삼기는 어려운 아이러니한 상황과 마주하게 됐던 겁니다. 그럼 하이브가 어떤 처벌도 받지 않는 걸까요? 하지만 앞으로 하이브가 헤쳐나가야 할 길은 결코 순탄치 않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경제적 실체를 근거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번 사안이 투자자들을 기망해서 실제로 거액의 시세 차익을 얻은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이번 사안의 핵심입니다. 특히나 그 시세 차익이 50억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방시혁 의장의 경우는 50억이 아니라 4천억 원대의 이득을 거둬들이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핵심은 방시혁 의장이 초기 투자자들이 본인들의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 여부입니다. 언론을 통해서 나왔던 대로 방시혁 의장이 상장 계획이 없다라고 말을 했다는 것이 확인될 경우 중형을 피해가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상장 계획이 있고 진행 중이지만 불투명하다라고 말을 했을 경우 완전히 다른 문제가 됩니다. 상장 절차에 돌입한 회사라고 할지라도 실질적인 상장에 실패한 회사들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하이브의 경우에는 타 회사들과 달리 상장 절차가 1년 만에 초고속으로 진행된 특별한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초기 투자자들에 대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이번 사안의 핵심이 될 전망인데요. 법조계에서도 이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방시혁 의장의 유무죄가 결정될 것이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거짓의 사실을 말해서 초기 투자자들로 하여금 본인들의 지인들로 구성된 사모펀드에 해당 지분을 팔게 하고 내부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상장 준비를 하고 있었느냐? 아니면 상장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은 팩트였다. 하지만 그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봐서 당장은 어렵지 않을까라고 말을 했던 것은 법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방시혁 의장이 유죄를 받게 된다면 그 상황은 엄청나게 심각해집니다. 실질적으로 2018년 사기적 부정거래가 인정됐던 사안에서 피의자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은 300억 원대에 불과했습니다. 방시혁 의장과는 10배가 넘는 차이입니다. 미니진 씨의 반격의 실마리로 보는 분들이 있어요. 뉴진스가 계약 해지를 이뤄낼 수 있다는 시각이 있는데 사실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사례들이 실질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서 보는 시각 역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방시혁 의장이 이 일로 인해서 유죄를 받게 될 경우 뉴진스 역시 전속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라고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보느냐? 방시혁 의장이 하이브의 대주주로서 개인의 일탈, 즉 오너 리스크로 본다면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이런 시각은 궁극적으로 하이브 대주주인 방시혁 의장뿐만 아니라 이번 사기적 부정거래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하이브의 임직원들도 동원됐다고 보는 시각이었습니다. 증권신고서 미기재, 보호예수 회피 과정 속에서 진행된 실무 과정 등은 방시혁 의장이 홀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련의 과정들이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하이브 임직원들이 동원이 됐다면 이들 역시 공범으로 볼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경우 갑을 간의 신뢰관계를 핵심으로 하는 것이 아티스트와 소속 회사 간의 전속계약의 핵심 아닙니까? 모회사 전체가 불법에 가담이 돼 동원됐다고 볼 경우 아티스트의 전속계약 역시 파기할 수 있다는 시각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누군가의 마지막 희망과 꿈이 담긴 시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안에 대해서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는 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방시혁 의장을 둘러싼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사안이 확인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진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